제5장 그릿의 성장. 그릿은 유전이 되나요? 그릿에 관한 강연을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어떤 문제에서나 늘 제기되는 유전 환경 논쟁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키와 같은 특성은 대체로 유전자 복권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어를 쓰는가 프랑스어를 쓰는가의 문제는 양육과 경험의 문제임을 안다. 농구 지도 현장에 키는 훈련할 수 없다는 유명한 표현도 있다 보니 그릿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릿이 키와 비슷한 특성인지 언어와 비슷한 특성인지 관심을 보인다. 그릿이 우리 DNA 속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짧게 답할 수도 있고 길게 답할 수도 있다. 짧게 대답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길게 대답하자면 좀 복잡해진다. 내가 볼 때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긴 답변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유전자와 경험,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지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사실의 특성상 그에 대한 오해가 이어지는 듯하다. 먼저 인간의 특성 전부는 유전과 경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키를 생각해보자. 키는 유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어떤 사람은 매우 크고 어떤 사람은 매우 작고 그 외 다수의 사람은 다양한 중간 키를 갖게 되는 주 이유는 유전자의 차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평균 키가 단 몇 세대 만에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병무 기록에 따르면 영국 남성의 평균 키가 150년 전에는 165cm였지만 현재는 평균 178cm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보통 네덜란드 남성의 키는 거의 185cm로 지난 150년간 15cm 이상 증가했다. 나는 네덜란드인 공동 연구자들을 만날 때마다 세대 간 신장의 증가세를 떠올리게 된다. 몸을 굽혀주는 그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삼나무 숲속에 서 있는 기분이다. 유전자 풀이 단 몇 세대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신장 증가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영양 상태의 개선, 깨끗한 공기와 물, 현대의학의 발전이었다. 덧붙이자면 세대에 따른 체중 증가폭은 신장 증가폭보다 더욱 크며 이 역시 우리 DNA의 변화라기보다는 더 많이 먹는 반면 덜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환경이 키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는 어린이는 크게 자라지만 영양이 부실한 아이는 성장이 느리다. 마찬가지로 정직성과 관대함, 그릿 같은 특성도 유전과 경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지능지수, 외향성, 자연을 즐기는 성향, 단 것을 즐기는 성향, 골초가 될 가능성, 피부암에 걸릴 확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성에도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중요하다. 그릿과 유전, 환경의 상관관계. 다양한 재능 역시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중 일부는 노래나 덩크슛, 2차 방정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우리의 직관과 달리 재능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경험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다. 사회학자 댄 챔블리스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지만 전국 상위권에 들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수영을 그만뒀다. 나는 키도 작고 발바닥 굽힘, 족저, 굴곡, 엄지발가락이 발바닥 쪽으로 굽는 현상, 편집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다리부터 발가락까지 일자로 뻗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밖에 안 펴져요. 신체 구조상의 제약이죠. 그래서 최상위권 대회에서는 평영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끝낸 뒤 발바닥 굽힘에 대해 조사해봤다. 스트레칭으로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늘려줄 수는 있지만 특정 뼈들의 길이에 따라 발과 발목의 유연성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력 향상의 최대 장애물은 신체 구조가 아니라 그의 코치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형편없는 코치 두 사람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4년간 지도받았던 코치 중에 한 분은 가르쳐준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한 번은 그분에게 평영 턴하는 법을 배웠는데 방법이 틀렸더군요. 그러다 챔블리스는 연구 대상이었던 국가대표팀과 올림픽팀 코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내 훌륭한 코치를 경험하게 됐다. 몇 년 뒤에 다시 수영장에 다니면서 체력을 키웠더니 200m 개인 혼영에서 고등학교 때만큼 빠른 기록이 나왔어요. 역시 같은 이야기다. 유전 또한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유전과 환경이 재능과 그릿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지난 수십 년간 같은 가정 혹은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해온 덕분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DNA가 동일한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는 평균 절반 정도의 DNA만 공유한다. 그 사실과 함께 많은 복잡한 통계 방법들을 동원해 훌륭한 선생의 설명을 듣는다면 그렇게 복잡할 것 없지만 연구자들은 쌍둥이가 얼마나 비슷하게 성장할지 각 형질의 유전율을 추론할 수 있다. 아주 최근에 런던의 연구자들이 영국에 살고 있는 10대 쌍둥이 2,000쌍 이상에게 그릿 척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왔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바로는 그릿 척도 중 끈기의 유전율은 30%, 열정의 유전율은 20%였다. 이는 다른 성격 특성들의 유전율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 간의 그릿 차이는 일부는 유전적 요인에서 나머지는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일 사실은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는 그릿의 유전 가능성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간의 특성은 하나 이상, 즉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다유전자 유전임이 수십 편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697개나 된다. 그 유전자들 중 일부는 다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게놈은 총 25,000개나 되는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유전자 간에는 물론 환경적 요인과도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첫째, 그릿과 재능 및 성공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 특성 모두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둘째, 그릿 또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려고 한다. 셋째, 추정된 유전율은 사람들이 평균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지만 평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키의 유전율은 특정 모 집단에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개인차를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평균 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평균 키의 변화는 우리가 실제로 성장한 환경의 영향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는 주목할 만한 지적이다. 성공 심리학과 더욱 깊은 연관이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예는 플린 효과이다. 최초 발견자인 뉴질랜드의 사회과학자 제임스 플린의 이름을 딴 플린 효과는 지난 세기 동안 IQ가 깜짝 놀랄 만큼 증가한 현상을 일컫는다. 얼마나 증가했을까? 오늘날 널리 쓰이는 지능검사의 지인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와 성인용 지능검사로 30개국 이상에서 측정해본 결과 지난 50년간 IQ가 평균 15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해서 100년 전 사람들의 지능을 현대 기준에 맞춰 측정했다면 평균 IQ가 정신지체의 경계선인 70으로 나왔을 것이다. 또한 100년 전의 기준으로 현대인의 지능을 측정한다면 평균 IQ가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하한선인 130으로 나올 것이다. 플린 효과를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빠른 속도로 훨씬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과 함께 더 알고 싶은 욕심이 들어 플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세계 각지로 강연을 다니느라 바쁜 그가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해줬다. 그를 처음 본 순간 학자의 캐리커처 같다고 생각했다. 키가 크고 약간 마른 체격에 금속태 안경을 쓴 데다 청회색 곱슬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플린 교수는 IQ 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측정해온 IQ 원점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칠판 앞으로 가서 경사도가 큰 선을 그리며 추상적 사고를 측정하는 IQ 검사 점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많은 아동이 개와 토끼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아이들은 개와 토끼 둘 다 살아있다거나 모두 동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채점 안내서를 보면 이런 대답에는 절반의 점수만 준다고 되어 있다. 둘 다 포유동물이라고 대답하는 통찰력 있는 아이들에게는 점수를 다 준다. 그에 반해 1세기 전의 어린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개는 토끼를 쫓아가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은 0점이다. 인류의 추상적 사고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플린 교수는 지능검사에서 특정 하위 검사의 점수만 대폭 증가하는 이유를 농구와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지난 세기 동안 모든 농구 시합은 경쟁이 치열해졌다. 학창시절에 농구를 좀 했던 플린의 말로는 심지어 몇 년 사이에도 경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플린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텔레비전 때문이다. 농구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기에 좋은 경기인 까닭에
방송과 함께 인기가 높아졌다. 가정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더욱 많은 아이들이 농구를 하기 시작했고 농구 스타들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왼손 레이업 슛, 크로스오버 드리블, 우아한 훅슛 등의 기술을 아이들도 시도하게 됐다. 그리고 기술이 향상된 아이마다 본의 아니게 함께 겨뤘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켰다. 농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 수준이 약간 더 높은 아이들과 시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플리는 이런 기술 향상의 선순환을 사회적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세대가 지나면서 추상적 사고가 향상되는 현상도 똑같이 승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직업과 일상생활은 점점 더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를 더 오래 다니게 되고 공부하는 동안 갈수록 단순 암기에 의존하지 말고 사고를 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다. 작은 환경의 차이나 유전적 차이가 선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효과는 사회 안에서 문화를 통해 증대된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속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글이 또 성장한다. 아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는 연령별로 그릿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미국 성인 대표본의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그래프의 가로축을 살펴보면 우리 표변에서 가장 그릿이 높은 성인은 60대 이상이며 가장 낮은 성인은 20대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릿은 일종의 역플린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70대가 그릿이 높은 이유는 근래에 비해 지속적 열정과 끈기를 강조하는 가치규범의 시대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대공황기에 성장한 가장 위대한 세대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보다 투지가 강한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 요소 차이 때문일 수 있다. 그릿과 나이의 비례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준 사람은 나보다 연장자인 동료였다. 그는 내 어깨너머로 위의 그래프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같은 강좌를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니까요. 평생 두 편에서 화학자로 일하다 진짜로 금시계를 받고 퇴직한 아버지 역시 내 강연 뒤에 달려나와 나에게 말을 걸었던 와튼스쿨 학생에게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그 청년은 밤을 새가며 벤처 사업을 준비했지만 몇 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는 연령별 그릿의 차이가 세대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사람들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제프리 게틀먼과 밥 맹코프 같은 그릿의 전형들의 이야기로 미루어 볼 때 인생 철학이 생기고 거절당하고 실망한 뒤에도 툭툭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고 얼른 포기해야 할 하위 목표들과 좀 더 고집해야 할 상위 목표들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그릿이 성장하는 듯하다. 이런 성숙 가설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기간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두 설명 방식을 구분하려면 다른 종류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는 위에 제시된 그래프 자료를 얻기 위해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현재의 그릿 수준에 대해 질문했다.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가 하버드 학생들을 추적 조사한 방식처럼 나도 그들을 평생 추적 조사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릿 척도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릿이 일생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저속도 촬영 영화처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런 영화를 원하지만 현재 내게는 스냅 사진밖에 없다. 다행히 다른 성격 특성을 검토한 종단 연구들은 많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 대상을 추적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 경향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성실성, 자신감, 배려, 평정심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20대와 40대 사이에 주로 찾아오지만 평생 인성 발달이 멈추는 시기는 사실상 없다. 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성격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성숙의 원리가 보인다. 우리는 성장한다. 적어도 대부분은 성장한다. 성장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성격 변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격 변화는 인생 경험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인생 경험이 정확히 어떻게 성격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업적 포부를 계속 바꿔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울 것이다. 내 20대 시절은 분명히 그랬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다가 신경과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 뒤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시 교직으로 이직하면서 유망한 초보자 노릇도 재미있지만 진정한 전문가 역할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타고난 재능 덕분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으며 세계적 수준의 실력자가 되려면 끈기만큼 열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한 우리는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된다. 인간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 외에 또 어떤 것들이 나이와 함께 변하는가?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상황에 던져진다. 첫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분들의 보호자가 된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이전과 달리 행동하도록 요구할 때가 많다.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이므로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라진다. 즉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한다.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다. 한 가지 세서한 예를 들어보자. 내 둘째 딸 루시는 어찌된 일인지 3살이 되도록 변기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남편과 나는 딸이 기저귀를 떼게 하려고 선물로 유혹하고 달래고 속임수를 쓰는 듯 최선을 다했다. 기저귀를 떼는 방법을 다룬 책은 모조리 읽고 거기 나오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다. 적어도 할 일이 산더미인 일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한 열의를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루시의 의지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루시는 새돌이 지난 직후에 거의 대부분이 기저귀를 차는 유아반에서 기저귀 가리용 탁자도 없는 언니반으로 옮겼다. 새 교실로 데려간 첫날 루시는 조금 두려운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낯선 환경을 둘러보았다. 친숙한 이전 교실에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 오후 루시를 데리러 갔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변기를 썼다고 알려줬다. 이어서 이제부터 기저귀를 차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훈련이 한순간에 끝났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줄을 서서 화장실에 갔을 때 자기 차례가 되면 변기의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요구대로 행동한 것이다. 아이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최근 시애틀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인 레이크 사이드 스쿨의 교장 버니 노가 자신의 딸 이야기를 들려줬다. 성숙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노의 가족은 관사에 살고 있지만 10대인 딸은 거의 매일 지각을 했다. 어느 여름방학에 그녀는 동네 옷가게에서 옷을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출근 첫날 가게 점장이 지각하면 바로 해고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2번의 기회도 주지 않다니. 그녀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다시 주는 사람들과 평생 살아왔는데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노가 말했다. 딸의 행동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뀐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곧바로 그의 딸은 자명종을 2개나 맞춰놓고 지각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직장에 정시보다 일찍 도착하기 위해 애썼다. 청소년이 성숙한 존재로 자라도록 이끌어줄 사명을 지닌 교장으로서 노는 자기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저먼 아이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겠니? 일을 못하면 너는 우리 가게에 필요 없다. 고 하면 그뿐이죠. 훈계의 효과는 본인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성숙의 원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점점 증가하는 상황의 요구에 맞춰 적응해 간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습관이 된다. 급기야 이전에 미성숙했던 자신을 기억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는 적응하고 그렇게 적응한 행동들이 반복되어 마침내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한다. 내가 수집해온 그릿과 연령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가지 설명과 일치한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의해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2 설명 모두 사실일 수 있으며 둘 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내가 수집한 자료에서 나온 스냅 사진은 그릿이 완전히 확정된 특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모든 측면의 심리적 특성처럼 그릿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연하다.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 그릿이 발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나는 거의 매일 자신도 좀 더 그릿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과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어떤 것도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 목표의 수립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열정과 끈기를 갖고 추구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자기 위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만큼 그릇이 없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은 이런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겠죠. 이런 대답도 나올 것이다. 나는 뭐든 잘 잊어버려요. 또는 이럴 것이다. 일을 진득이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대답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사실 각양각색의 이유로 포기한다. 당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아래의 4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은 아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릿의 전형인 사람들도 목표들을 포기한다. 하지만 문제의 목표가 상위 수준의 것일수록 그들은 더욱 고집스럽게 끝을 보려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릿의 전형들은 나침반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위에 열거된 발언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그릿의 발달 과정에 대해 내가 알게 된 내용들은 탁월한 열정과 끈기의 완벽한 본보기인 사람들과의 면담에서 온 것들이 많다. 나는 이 책 곳곳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부분적으로 인용했다. 이를 통해 독자가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따를 만한 믿음, 태도, 습관 등을 찾게 되길 바란다. 그릿에 관한 면담 기록들은 내 연구자료의 한 축으로 웨스트 포인트나 내셔널 스펠링비 같은 곳에서 진행한 체계적인 양적 연구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두 종류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했다. 계속 일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나 같은 심리학자의 참견 없이 스스로 그릿을 이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느끼는 일이 있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서서히 목적의식을 발전시켰고 어떤 역경에도 끄떡없이 나아갈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까지 넘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릿 척도에서 5점 만점에 5점 가까이 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반면에 자신이 바라는 만큼 그릿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장부터의 내용을 준비했다. 그릿도 미적분학과 피아노처럼 스스로 배울 수 있다. 여기에 약간의 지침이 더해진다면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에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 제2부에서 알아보자.